네, 먼저 이번 포럼을 주최해 주신 한국척수장애협회 정진환 회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척수장애협회 회장 정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2년 제4차 척수 플러스 포럼을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국제 기피탄 한국본부 최경식 사무총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주제로 함께 고민해 주실 우리 전문가 여러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총 3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논의로 정책 제안을 해왔고, 마지막 주제로 우리 척수장애인의 욕창 예방과 치료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협회가 실시한 한국 척수장애인 욕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합병증 경험 여부에 욕창이 22%로 높게 나타날 만큼 우리 휠체어에서 보내는 시간이 높은 우리 척수 손상 환자들에게 대표적인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 늘 욕창에 대한 부분들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창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또 개인의 건강과 신체적 기능 그리고 우리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또 감염이라든지 합병증, 저도 얼마 전에 우리 폐혈증으로 입원을 해가지고 제가 감각이 없다 보니까 요로에 결석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며칠 지나다 보니까 폐혈증으로 발전해서 사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많은 도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다행히 치료가 완료돼서 지금 괜찮습니다만은 2차 합병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항생제를 너무 독하게 쓰니까 좋은 이 장에 있는 좋은 균들도 다 사멸이 돼가지고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어도 설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척수장애인들한테는 이 마비도 있지만 또 2차적으로 우리 장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아시는 분도 얼마 전에 욕창이라는 부분들로 해서 또 폐혈증으로 전환이 돼서 돌아가신 분이 또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척수장애인들은 늘 이렇게 질병과 합병증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욕창 관련한 이 정책 제언들이 각종 정책으로 수반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들 많이 또 현장에서 경험하신 의견들을 들어보시고 또 발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건의해 주신다면 또 우리 보건복지부 우리 사무관님 와 계시니까 정책으로 담아서 또 우리 콜로플러스 때에서도 오셨는데 저희가 늘 뭐 욕창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 같은 데도 뭐 관장이라든지 이런 넬라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인데 다행히 우리가 이제 뭐 넬라톤 하는 부분들은 뭐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관장도 약만 쓰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요즘 새로운 기술들이 물관장이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개인이 제가 해보니까 제가 좀 척수장애인협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장애인체육회 회장 하시는 것도 아시죠? 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외에 나갈 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비행기 기내에서 막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장도 하고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또 그게 부족하니까 이제 물관장을 또 국립자료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봤더니 그 효과 반응이 너무 좋은데 이게 사용한 기기가 하나에 개당 10,000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콜로플러스 때 우리 지사장님도 오셨는데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이 좀 돼서 우리 척수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좀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2022년도 4차 착수 플러스 포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춥습니다. 또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고 없도록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또 개면연 검은 토끼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말을 들어봤더니 그게 이게 멀리 뛰는 한 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토끼처럼 우리가 내년에 우리 척수장애협회가 멀리 도약할 수 있는, 또 넓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2022년 제4차 척수 플러스 포럼의 개회식을 마치고 발표 순서에 따라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응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국제 피비탄 한국본부 최경식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경식 사무총장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4차 포럼 자장 맡은 국제 피비탄 한국본부 최경식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포럼이 이제 4차가 됩니다. 2022년도 마지막 그 포럼인데요. 올해 한 해 저희는 그 오늘 포함해서 총 4차례의 포럼을 실시했죠. 1월 달에 저희는 그 통증은 악의 통증이라는 주제로 했고요. 두 번째 주제는 그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주제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3차는 척수장애인의 그 병원 내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했고, 이제 드디어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주제는 이제 발제를 한번 해주실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네 분의 전문가들의 그 발표 순서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욕창이죠. 헤어질 결심입니다. 욕창과는 저희가 반드시 헤어져야 되긴 하지만, 욕창으로 저희가 지난 얼마 전에 상당히 아쉬운 헤어짐이 있었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척수장애인협회 직접 회장, 부분 회장께서 욕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투병하시다가 저희와 안타까운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희는 그런 안타까운 헤어짐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저희 안타까운 마음을 부여잡고 이번에 우리 회장님과 척수장애인협회가 욕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하자라고 말씀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욕창과는 정말 헤어져야겠다.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런 포럼을 준비합니다. 앞으로 우리 척수장애인과 항상 함께 하고 있는 욕창, 정말 헤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헤어졌으면 하는 그런 저희가 굳은 의지를 갖고 오늘 포럼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포럼은 총 5분의 연자가 나오시는데요. 한 분의 발제, 4분의 발표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이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우리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 척수장애인협회 전 사무총장 하셨고 현재 정책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찬호 총장님이십니다. 이찬호 총장님께서는 척수장애인과 욕창, 손상 후 주기별 예방과 치료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잘 아시는 우리 이찬호 정책위원장님은 현재 장애인 개발원의 비부신 인증 심의위원으로 계시고, 또 우리 정책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우리 협회의 발전 방안이라든가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장님 자리에 오셨으니 그 발표를 부탁드리고 저는 잠깐 자리를 비워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과 같은 정치위원장 이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가장 추운 날인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 척수장애분들이 많이 오실까 했는데 진짜 많이 오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욕창에 대한 관심과 아까 이제 우리 그 세미나 제목이 헤어질 결심인데 사실 욕창하고는 멀리 떨어지고 싶은데 우리가 살면서 욕창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예방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빨리 치료해서 회복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순서를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거 욕창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 줄거리를 보니까 어르신이 욕창에 걸려서 그런 과정에 그 가정 내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욕창이 생기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하고 뭔가 사회생활에 단절되지만 그 가족들, 그 옆에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욕창은 가능한 멀리 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그 척수손상의 구체적 관점이라고 WHO에서 발간한 연문서가 있습니다. 이 연문서를 협회에서 제가 그 번역을 해서 2010년도에 출간을 했거든요. 척수라는 것이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좀 소외된 어떤 그 장애 유형입니다. 많이 잘 모르시고 또 척수장애인 당사자들도 중도 장애자들이다 보니까 자기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그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그 지체장애 안에 아주 작은 유형으로만 남아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그 뭔가 부각이 되고 뭔가 해결할 거리가 많고 뭔가 관심이 많은 그런 장애 유형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욕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욕창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개인의 문제일 수 있어요. 건강이나 기능, 삶의 질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입원율이 증가하게 되고 또 장기 입원을 하게 돼서 보건의료 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게 나오고요. 또 욕창 발생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욕창에 관련해서 당사자와 가족은 욕창 관리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욕창에 관련해서 내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통하시는 분들이 욕창에 대한 어려움이나 무서움 또는 그걸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저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병원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고 만약에 수가가 필요하다면 수가도 발생을 해서 미리 예방을 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국립재활원에서 이제 그 건강보건 컨퍼런스를 합니다. 매년 그 데이터를 잡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 욕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욕창을 비교했고 당연히 굉장히 그 비장애인에 비해서 엄청나게 10배 이상의 어떤 욕창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각 장애 유형별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데이터에는 뇌변변 장애가 굉장히 제일 많이 그 욕창이 발생한다고 나오는데 이건 약간 통계에 오류인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은 지체장애인 안에 척수가 들어있고 사실은 척수라고 명명되지도 않고 기능장애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단, 기능, 변형, 관절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지체장애라고 하는데 여기 만약에 척수장애를 만약에 따로 끄집어내서 만약에 그 통계를 낸다면 척수장애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통계의 어떤 분리나 뭔가 또 그 실질적인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가 매년 3년마다 욕구 실태조사라는 걸 발표합니다. 제가 2007년부터 발표했는데 척수장애를 대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마비로 인한 어려움이 되게 많겠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배뇨, 배변과 욕창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척수장애는 그 척수손상으로 인해서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괄약근이라든가 어떤 방광의 근육이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배뇨, 배변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감각 장애가 일어나죠. 감각을 몰라요. 뜨거운 거, 찬 거, 아픈 거, 이렇게 찌르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욕창에 걸리기가 되게 욕창에 걸리기 쉽죠.
근데 욕창에 대한 그 어려움이 되게 많다고 나와 있고요. 특히 그 척추상에 대한 그 합병 중에 복수 응답으로 보면 욕창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만큼 척추장애인들은 욕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관련해서 욕창과 관련된 보조기가 많이 필요하죠. 욕창 방지용 방석, 그다음에 매트 이런 것들이 척수장애인의 욕창 예방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품인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욕창 방석이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로호라는 그 방석이 가격부 시대가 되면서 이게 품목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산 이게 사실 저희는 이제 신뢰감이 없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품목이 올라가거나 이런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또 60대 이상 그 척수장애인 중에서 일상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욕창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욕창이라는 것이 척수 손상 이후에 주기별로 젊었을 때나 중년이나 아니면 나이 들었을 때나 우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진짜 밀접하게 연관이 되지만 이걸 우리가 예방을 하거나 어떤 치료하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중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가 매년 그 상담 분석을 하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 20년도에 발표한 거를 좀 참고를 드리면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의료 분야가 한 22%로 가장 많아요. 그 중에서 욕창, 배뇨배변과 함께 욕창이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욕창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토로를 하고 그 토로하는 것들이 병원에 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 척수장애협회 상담센터로 연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어디 얘기할 데가 많이 없다라고 저는 판정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의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를 하고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디 병원 가면 좋으냐, 어떤 약을 써야 되냐, 치료 후에는 뭘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매뉴얼화 돼야 돼요. 매뉴얼화돼서 척수장애인들이 병원에서 나갈 때 사실 그런 매뉴얼을 한 것이고 다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는 게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척수의 사랑이라는 그 척수장애들이 많이 모이는 동호회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카페에 들어가서 욕창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쳐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있는 거예요. 욕창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 방석 뭘 쓰면 좋으냐, 그 다음에 추천을 해달라, 그 다음에 아무튼 이게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척수장애인 회원들 사이에서도 욕창에 대한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 안에는 정확한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잘 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도 있지만 그만큼 이거를 뭔가 신뢰성 있게 물어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카페를 통해서도 아니면 저희 협회를 통해서도 많이 물어본다는 게 그만큼 욕창이라는 그 분야가 이 척수장애인들이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 한 척수 회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분한테 그 동영상 인터뷰를 좀 받고 싶었는데 제가 요청을 할 때 욕창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 대기 중이라는 분인데 제가 글을 좀 받았어요. 이게 그분이 쓴 글 그대로입니다. 이분은 그 욕창이 발생하기 전에 국가대표 휠체어 럭비 선수였어요.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인데 우리 욕창에 걸리셨고요. 어떤 가족 욕창에 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욕창에 걸려서 2019년에 욕창에 걸렸는데 아직까지도 병원에 있습니다. 지금 그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지금 아직도 지금 누워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 글을 보낸 겁니다. 욕창 수술을 했다. 1년에 2번, 3번까지 수술을 했고요. 또 욕창 수술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과정에 승용차를 타게 되는데 이게 터졌답니다. 너무 황당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 욕창 수술을 받고 돌아오는 과정에
어떻게 자가용을 타고 갈 수 있었을까? 앰뷸런스라든가 어떤 그런 그 운송 체계에 대한 것도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해서 또 집에 갔을 때 휠체어를 타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 집이 엘리베이터가 되게 좁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침대 칸으로 갔다가 엘리베이터가 좁으니까 침대를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엉덩이에 이제 무리가 가는 모양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터지고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이런 그 과정에 개인의 어떤 그 선택과 개인의 어떤 얕은 지식으로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가? 이런 것들은 전문 기관에서 전문 의료진들이 뭔가 좀 하나나 명확한 어떤 기치가 없어서 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근데 이 그 회원이 또 얘기를 하는 게 병원에서 수술을 합니다.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죠. 아시겠지만 대학병원이라는 곳이 그 수술이 뭔가 마무리되고 완치가 될 때까지 병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2주, 4주 정도는 좀 나가야 됩니다. 수가 때문에. 사실은 수술을 하고 나서 4주 정도 만에 그 수술 부위가 완쾌돼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냥 경험이 있지만 그렇게 뭔가 연착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다가 터지고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이거를 뭔가 좀 완치가 될 수 있는 과정 동안에 봐줄 수 있는 뭐 전문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양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욕창 전문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뭔가 완전하게 내가 좀 안심할 수 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그 오랜 기간 동안을 현재 어떤 습관 체제가 그걸 뒷받침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치료를 받고 나서 집으로 가면 다 될 것을 그냥 그런 거 준비 없이 나가다 보니까 또 터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친구가 벌써 한 4년 동안을 욕창 때문에 아무 생활도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가정도 되게 힘들죠. 어머니도 되게 힘들어하시고 사실 이런 것들은 뭐 한 분의 어떤 그 사연이 아니라 이건 뭐 척수장애인분들이 다 공감하고 다 이해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욕창 미용이냐? 입원비가 일주일밖에 안 되냐? 욕창 때문에 몇 년을 사회생활 못하고 백수를 지내야 되는데 왜 의사 선생님들은 실밥만 풀면 나왔다고 나가라고 하느냐? 그다음에 그 사지마비 장애인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안 퇴원하고 4개월 동안 엎드려 있다가 바로 뭐 휠체어를 타야 되겠죠. 타지면 또 터지는데 이게 누구 잘못이냐? 예,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그 국가대표 럭비 그 대표로 뭐 해외로 전지훈련도 가고 굉장히 활발하게 그 활동했던 분이 이렇게 뭔가 이게 직보를 하게 되면 뭐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또 욕창 수술 끝난 다음에 뭔가 관리가 필요하면 인력을 붙일 수 없느냐? 뭐 상담 간호사라든가 방문하사라든가 어떤 병원에서 기관과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이 문제가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그 치료 후의 어떤 전달 체계를 좀 할 수 없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욕창에 걸리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저도 2016년도에 너무 어지럼증이 생겨서 병원에 검사로 들어갔다가 병원에서 욕창이 생겨가지고 검사는 빨리 끝났는데 욕창 때문에 제가 몇 개월 동안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에 병원에 가게 되면 굉장히 조심합니다. 트라우마가 생겼죠. 엑스레이나 MRI나 어떤 요육동학 검사에 올라가면 욕창이 걸리지 않을까 그 불안 때문에 계속 뭔가를 요구하게 되고 병원에는 뭔가 푹신푹신한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쓰던 그 스펀지로 된 어떤 그 방석을 제가 들고 가서 엉덩이에 깔아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계시는 그 의료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잘 아는 것도 있어요.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욕창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욕창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병실의 그 매트리스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꼭 가면 욕창용 매트리스를 렌탈을 받아서 제가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행을 다닐 때도 뭐 호텔이나 모텔의 매트리스도 그렇게 푹신하지 않거든요.
뭐 어떤 그 호텔에는 전기요가 있는 데도 있어요. 또 온돌린 데도 있고. 사실 이런 거가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혼이 나야지만 이걸 예방하는데 관이 이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전에 충분하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욕창에 걸려서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하고 이런 분들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해요. 내가 뭔가 피크에 올라갈 때 이 과거에 내가 욕창에 걸렸던 이런 것 때문에 야 이렇게 하다가 욕창 걸리면 또 몇 개월 내가 또 뭔가 그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뭔가 딱 멈추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욕창 예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욕창을 충분하게 예방해야 되는데 잘 그렇지 못하거든요. 일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욕창에 걸려도 빨리 병원 치료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욕창에 걸려서 끙끙 앓다가 뭐 퇴사를 하거나 그러게 되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가족에게 미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고 아마 여기에 참석하신 그 촉성의 회원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전적인 삶보다는 뭔가 하향 안정된 삶을 선택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그게 되게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척수손상을 당하고 퇴원을 한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욕창 때문에 그만두시거든요. 욕창 때문에 가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나는 그냥 편하게 살겠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자기의 노력으로 그 경제 활동보다는 기초생활수급을 선택하거나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구조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면 욕창을 뭔가 예방하고 빨리 치료하고 빨리 원활하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 만들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닭구 조육 김치자 저희 슬로건입니다. 저는 매일 그 아침에 일어나면 아니면 저녁 때 제가 아직도 제가 지금 꼬리뼈에 욕창이 있거든요. 지금 6년 동안 이걸 달고 다녔는데 엉덩이, 꼬리뼈, 그다음에 복숭아뼈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거울로 보거나 아니면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서 매일매일 검사를 해요. 매일마다 검사를 하지 않고 좀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겼다가 이게 확산되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닭구 조이고 진짜 생겼고요. 또 하나 제가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이게 이제 올림픽 저기 슬로건인데 제가 척수장애인들은 트랜스퍼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휠체어로, 변기에서 휠체어로, 차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저는 이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욕창이 많이 걸려서 더 높이, 더 빨리, 빨리는 그렇지만 아무튼 힘차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척수 장애인들은 오래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엉덩이에 이런 것들이 쓸리는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척수 장애인들도 많이 고령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굉장히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욕창이 그냥 아무튼 욕창이 좀 악화되지 않게 예방이 되게 우선 일인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척수 장애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욕창에 생활 습관도 있고요. 영양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면역력, 이거는 면역이라는 건 나이라든가 컨디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날씨 문제도 있고 또 자기가 사고 하는 보조기도 문제 있고 이 많은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잘 넘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이거는 교육, 예방이 우선이고 치료,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를 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가 뭔가 이 시스템화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경험,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선배들의 어떤 조언, 이런 것들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걸 예방하는 것 같은 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립대학원에서 욕창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정보라는 책자도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동영상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계속 리뷰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척수 손상 후 주기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얘기합니다. 우리가 손상 초기, 그다음에 그 유지기, 그다음에 욕창 발생 여러 단계로 저는 나눠봤고요. 사실 욕창 초기에는 욕창의 구성을 몰라요. 물론 병원에서 중환자실이나 병원에 있을 때 욕창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욕창의 무서움을 알죠. 근데 많은 척수 장애인들이 병원에 있을 때는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다가 실질적으로 밖에서 나가면은 욕창이 걸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고 어떤 생활체력을 강화해야 되고 음식이나 영양 이런 것들을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교육이 필요한데 그럼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척수장애협회에서도 주기적으로 뭐 교육을 하지만 저는 이거는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병원에서 이 욕창에 대한 교육을 저는 이런 걸 하려면 의료진들의 어떤 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숙가를 매겨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족들 같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활동 지원사 교육을 하는데 그 커리큘럼 안에 제가 욕창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기 병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의료진의 인식에서도 많이 필요하고 병실 환경, 검사 환경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기인데 많은 척수장애인분들이 이제 근로를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데 사실 직장생활 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좀 내가 뭐 욕창 걸렸다고 저거 쉬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근로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척수장애인으로 당당하게 내가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상사나 아니면 그 대표에게 내가 욕창이 생겨서 좀 이렇게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내가 병원을 가야 되겠다든가 이런 걸 좀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상경수당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경수당제도 이건 뭐냐면 내가 아플 때 쉬고 그 쉬는 기간에 어떤 유급으로 그 급여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보조기가 되게 중요해요. 욕창 방석, 매트리스, 그다음에 전동일 치료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리프트 같은 거 중요하고 또 하나가 민간요법은 부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누룩나무, 녹차가루 이런 거 되게 많이 해는데 그거를 통해서 낫다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도 교육 커리큘럼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욕창이 발생이 되면 욕창 치료의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고요. 계속 수술 이후에 치료 정비를 위한 시스템, 상급병원과 밑에 그 재활요양이라든가 요양병원의 연계, 그다음에 그 가정에 있을 때 방문재활, 방문치료 활성화 이게 필요하고요. 특히 노년기, 제가 여기서 57세라고 하고 이렇게 꼭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몸이 노화가 되는 어떤 그 변곡점이 있거든요. 괜히 그 적절히 관리해야 되고 지금 요양병원이나 노인분들도 욕창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욕창 때문에 많이 돌아가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그 노인 욕창, 특히 척수 노인 욕창의 어떤 전문 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면요. 저희 협회에서 척수장애 아야만큼 행복한 삶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척수 손상 이후에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어요. 학회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책들은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책자는 보급이 되지만 이 책자를 한번 교육을 시키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이걸 볼 수 있게, 의무적으로 볼 수 있게 그런 거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욕창이 안 걸린 사람이 욕창에 대한 그 동영상을 잘 보면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욕창이 걸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사전에 외국에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위험관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휴식이 넘어졌거나 욕창이 걸렸거나 화상이 걸렸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하게 만드는 어떤 걸 훈련을 하는데 의의로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끔찍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다 저희 회원들이 다 저에게 보내준 겁니다. 욕창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보내줘서 사실은 제 이 그 스마트폰 안에는 욕창 관련 사진이 되게 많아요. 이게 우리 사진이에요. 우리 회원들의 사진이고, 우리가 그 주변에서 그 많이 보았던 그런 척수회원들의 사진이 너무 끔찍하죠. 남의 일 같죠. 근데 우리의 일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협회도 좀 계몽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게 뭐 사진을 전시하고 이런 좀 뭔가 그 방법이 좀 구태한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자극을 줘서 뭔가 그 스스로 좀 느끼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이 척수장애를 잘 몰라요. 척수장애는 그냥 휠체어를 타고 있는 신사, 뭐 이렇게 젠틀한 사람 이 정도로가 인식이 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내면에 뭐 이게 사실 이게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고생을 한다.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좀 나서야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 모아서 국회 그 위원회에 관해서 전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 장애인들이 어떤 필요성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세미나를 열어서 욕창의 예방과 대책 뭐 이런 걸 교육을 합니다. 이 사진 중에 제 사진도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척수장애인들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앉은 자세 클리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현재 국립지하론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휠체어에 앉는 자세에서 이게 그 엉덩이가 어느 부분에 압력이 많이 가는지, 그래서 압력이 많은 가는 부분을 욕창방석으로 좀 이렇게 그 조절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는 앉은 자세 클리닉이 국립지하론밖에 없다고 해요. 저는 정부의 권역별 제한 병원도 많고 또 그 제한 의료기관이 지금 40개가 50개 가까이 되는데 이런 곳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욕창이 자주 걸리거나 어디 이럴 때 미리 가서 뭔가 체크를 하고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우리가 없다는 거죠. 국립지하론에만 가야지 된다는 거는 너무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보급이 돼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료진 인식 개선도 필요한데요. 물론 그 매년 그 한국 대한창상학회라는 데서 학술 대회를 많이 합니다. 괜히 전문적인 어떤 교육이에요. 저도 가끔 가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런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진 분들한테 욕창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어떻게 지휘해야 될까라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그 MRI 기사라든가 그다음에 CT 기사 그 찍는 분들이 욕창에 대한 예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런 것도 좀 교육을 해야 되고 그 짧은 순간에 그 차가운 그 CT 그 아시죠? 그런 쇠로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잠깐만 있어도 우리는 욕창에 노출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게 의료진들도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그 상병 수당 제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근로자가 업무의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 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괜히 우리 척수장애인은 괜히 맞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시범이고 아마 여기에 그 질병 부상 안에 욕창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계속 우리가 그 요구를 해서 척수장애인들이 욕창에 기미가 보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실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만 미리 쉬어줘도 욕창이 그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제도를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유연근무제 우리가 그 출퇴 시간을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 근무 시간을 조절해주는 어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장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요. 그게 그 고용주나 어떤 상사들이 알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장애인 당사자가 그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에 충분하게 아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척수장애인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예방을 하고 물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고용주 입장에서 척수장애인들은 까다롭네 쓰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권리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권리거든요. 아플 때 예방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직장 내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뭐 이거는 뭐 개인이 할 수 있지만 우리 협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고용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고용주 교육을 할 때 이런 것들 하나의 챕터를 넣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조기기 지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전도인 취업하신 분들이 뭔가 이제 자기 몸을 들지 못하는데 계속 휠체어에 앉으실 때거든요. 그런데 이런 리클라이닝이나 이런 그런 게 안 되는 어떤 휠체어를 타게 되면 엉덩이 압박이 가게 되죠. 근데 이게 되게 비쌉니다. 우리가 지금 전용 휠체어는 209만 원 밖에 추가가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능형 휠체어는 최소한 209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라든가 그 가격에 뭐 몇 %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160만 원짜리도 209만 원, 그다음에 1,300만 원에도 200만 원이라는 굉장히 좀 비합리적인 어떤 그런 추가 제도가 있어서 다행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기능형 휠체어에 대한 추가를 좀 올리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게 연구에 대한 막바지에 지금 와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기능형 휠체어를 좀 이렇게 지금보다는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탈 수 있는 그날이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얘기하는 가격이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러나 지금 209만 원들은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욕창방석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욕창방석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고시제라고 이제 수가를 적용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괜히 저가에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 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척수장애들은 아무거나 욕창방석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욕창방석에 대한 기술 개발이 되게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인체 척수장애인들의 몸의 굴곡을 그대로 이렇게 체험을 떠가지고 만드는 욕창 방석인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이게 30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 욕창 방석 수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고용공단의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를 하지 않는 모든 척수장애인들이 필요하다면 이 욕창 예방 방석을 쓸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천정형 호이스트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특히 체중증의 척수장애인들이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천정형 호이스트들도 수가로 됐으면 좋겠고 천정형 호이스트는 국산으로 지금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4년 차에는 이걸 임상을 할 건데 임상이 좀 잘 돼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욕창 치료 전달 체계가 있죠. 물론 초기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은 잘해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치료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상급병에서 수술할 경우에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치료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재활의료기관이든 아니면 욕창치료 전문병원이든 아니면 요양병원 중에서도 욕창을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에 일단 갔다가 연착륙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다행히 이제 서울대병원하고 양평에 있는 병원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 들어서 아마 제 발표에 그런 말씀하실 텐데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저희 척수 장애인들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면 진짜 4단계 정도가 돼야 병원에 입원하거든요. 3단계 정도는 그냥 집에서 그냥 치료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혼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을 다 집에서 혼자 치료하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어떤 이런 치료 시스템이 필요하거나 병원에 입원할 필요성이 느끼게 되면 그런 병원을 지정해서 병원에서 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또 가정에 와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에 와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거나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간호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 건강주치의에도 방문간호가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제대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좀 비용이 이렇게 의료진들은 비싸지 않다고 해도
우리 척수장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비싸요. 장애인 당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가격이 좀 해소했으면 좋겠고, 또 최근에 장애인 건강주치의도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장애인 건강주치의도에 방문 의료, 방문 치료를 좀 같이를 통해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장애인 당사자나 아니면 가족이 이제 치료하는 거는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 전문가의 손길을 어떻게 우리 집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올 것인가. 거기에는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잘만 되면 우리가 욕창이 발생을 하고 이게 상태가 좀 나빠져도 이게 좀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단축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노정기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 사업이나 보니까 재가노인 방문의료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치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디지털 헬스케어나 원격 진료 얘기 많이 있는데 사실 원격 진료는 의료계에서도 굉장히 찬반이 많이 있지만 우리 몸이 거동한 거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욕창 치료를 위해서 굳이 병원까지 가야 되느냐?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집에서 뭔가 원격 진료나 어떤 요즘은 스마트폰이라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가능하면 그 압박이 상처 부위가 압박이 가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실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갸를 하다 보니까 이런 화상이나 AI 시스템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저는 지금 장애인 주치의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욕창이 발생하면 저는 사진을 찍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내드려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라고 좀 가르쳐 주셔서 제가 가능하면 이동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은 제가 이제 꼬리뼈에 지금 욕창이 있는데 꼬리뼈는 앉으면 딱 닿는 부분이거든요. 차를 이동하거나 트랜스퍼하거나 그럴 때마다 뭔가 상처에 데미지가 갈 텐데 오지 마라. 그냥 집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제가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지금 지도를 해주시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적인 연구 예방적 지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캐나다를 갔습니다. 리칸센 재단을 갔는데 거기에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 연구소에서는 척수장애인들의 손상 초기부터 생애 주기별로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욕창이 발생했을 때에 드는 의료비와 욕창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보조기를 줬을 때 비용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보조기기를 지원을 통해서 욕창을 예방하는 게 훨씬 돈이 덜 들죠.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공무원들을 설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욕창에 걸리지 않게 욕창 예방 방석이라든가 전동 휠체어라든가 그다음에 천정의 리프트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주지 않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지원해주면 의료비가 적게 들고 장애인의 삶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실증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척수학회하고 MOU도 맺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공동으로 연구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스웨덴 병원 척수협회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미국이나 스웨덴이나 뉴질랜드나 이런 척수장애인협회 홈페이지에는 욕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발생하고 그다음에 보조기를 뭘 쓰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자료들도 많이 우리 협회 홈페이지 안에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이나 공무원분들이 얘기를 할 때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돈이거든요. 예산.
근데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써도 10,000원을 벌 수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그 효과성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1,000원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10,000원 생각 안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뭐 가서 우리 축사님들이 감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은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보조기기 지원이나 어떤 치료 시스템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그 발제문을 준비하다가 그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이라는 포스터를 보게 돼서 우리가 이번에 그 세명의 제목은 헤어질 결심을 받겠다라고 제가 가이드를 했는데 저는 척수장애인들은 요창과 만나고 싶지도 않고 헤어질 결심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어질 결심이 어떤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주변의 그 가족들의 어떤 뭐 정성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할 때 병원의 어떤 시스템, 또 보조기기 지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너무나 결심을 해도 이게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좋겠고요.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 노력, 개인 최적의 보조기기 지원이 필요하고 또 치료를 할 때 욕장 시스템 구축, 병원의 연계라든가 방문 치료 재활 이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도에서는 저는 척수장애 유형 물리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척수장애는 일반 지체장애와는 너무 다른 그 장애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장애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체장애라는 그 큰 그 장애 인구의 50%가 되는 그 거기 안에 묻혀 있다 보니까 척수장애가 갖고 있는 독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유형별도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계가 구축이 돼야 되고 척수장애인들이 몇 명인지 어떤 것 때문에 고생하는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또 관련해서 어떤 전문 연구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이틀에 한 번씩 욕창 사진을 찍어서 이 스마트폰에 좀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서 제가 리뷰하기를 하고 왜냐면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 병원 가기 일보 직전 진짜 험한 상황도 사진이 다 있어서 이걸 보면서 욕창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 계속 리뷰를 하고 마인딩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되게 피곤해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제가 욕창에 걸리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걸 예방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 나름대로 방어를 하다가 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갈 또 때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병원 시스템이 적절하게 잘 적용이 돼서 제가 빨리 병원에서 나와서 사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얼마 전에 부근의 전 회장님을 저희가 욕창으로 이걸 떠나보내셨습니다. 이걸 보내고 나서 많은 분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 어떤 욕창에 대한 두려움을 또 느끼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시는 욕창 때문에 척수장애인 누군가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복지부에도 오셨고 또 의료진분만 오셨는데 척수장애인들의 어떤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욕창으로 고생하는 척수장애인 다시 없게 많은 도움과 많은 연구 또 많은 좋은 제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찬희 위원장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보통 이 포럼을 하게 되면 좌쟁의 역할은 시간 관리, 시간 배분을 가장 또 중요하게 요구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발제하는 분의 시간은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찬희 위원장님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포럼이 지금 벌써부터 한지 첫째부터 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자장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어서 진행될 연장인들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내에서 그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네, 그래서 중복된 내용들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씩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포럼을 마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 발제에 이어서 한 번째 발제를 발표를 해주실 분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유한대학교의 보건복지학과 박정현 교수님이십니다. 박정현 교수님께서는 당사자, 가족, 간병인의 체계적인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최신 해외 사례에 대해서 말씀 주실 건데요. 우리 박정현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로 취득을 하셨고 현재 유한대학교 보건복지학과 학과장으로 계십니다. 네, 10분 이내에 가능하시겠죠? 네, 감사드립니다. 이찬호 위원장님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저 시간 관계상 좀 더 듣고 싶었었지만 제가 미리 나와서 조금 조절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 주신 유한대학교 보건복지학과의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당사자, 가족, 간병인 대상의 그 체계적인 욕창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된 최신 해외 사례들을 좀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그 이찬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욕창을 뭐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제일 강조되는 부분이 예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 해외의 몇 가지 좀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뒤늦게 좀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세계 욕창 예방의 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 욕창과 관련된 그 다양한 보건 의료인들이 모여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도 벌였는데 학술대회도 하고 이제 그런 행사들이 있었던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욕창이라는 부분이 정말 아는 사람 내지는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만 정말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욕창에 대해서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일단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해주세요. 근데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의료기기에 관련해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욕창이 발생하는 경우들 또는 그와 관련된 생활 습관 내지는 그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들에 의해서 또 욕창이 발생하는 경우들 이렇게 또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의료기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특이하게 또 그 자성을 띠는 의료기기들을 사용함에 따라서 또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주 단순하게 욕창을 발생시키는 그 신체 외적인 요인들과 신체 내적인 요인을 이제 구분을 해서 저는 이 다음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의 강도 또는 그러한 압력의 지속 시간에 따른 욕창의 발생 가능성을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나타낸 그림인데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의 강도가 높거나 또는 약한 압력이라 하더라도 장시간 그 압력이 지속된다면 욕창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이제 좀 살펴보았는데 그 3M스퀘어라는 곳에서 이제 이러한 형태의 교육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올해 만들어져서 이제 공지가 된 그런 교육 자료였는데 일단 누워 있는 경우 주로 이제 뼈가 돌출되어 있는 부위들에서 이제 마찰이라든지 아니면 피부에 가해지는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피부에 이렇게 피부에서 발생하는 수분 그런 것들로 인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피부가 습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부위에서 욕창이 주로 발생한다.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불시간 이렇게 신체에 특정한 형태의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서 그러한 형태에서도 욕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해주고 계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그 장애인 활동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이제 오늘같이 추운 날 겨울철 같은 경우에 척추손상 장애분들 같은 경우에 차를 드실 때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신다고들 하세요. 그러니까 뜨거운 커피 저희들 같은 경우에야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그냥 가볍게 마시다가 조금 흘린다 치더라도 가볍게 털어내면 아무 일이 아니겠지만 감각이 없는 척추손상 장애분들 같은 경우에
허벅지에 뭐 이런 부위에 조금이라도 뭐 뜨거운 커피나 차, 음료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욕창으로 발병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이제 동일하다고 판단돼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부터 이제 욕창 예방 교육의 필요성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린 내용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이찬우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욕창은 정말 예방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예방을 위해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이 욕창 교육의 필요성을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사회적 측면의 경우에 욕창이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개월 동안 이제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 또는 이제 입원의 체감제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특정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지 못하게 따라서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계속 병원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 이런 과정들이 척수손상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만들거나 단절시키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배제, 고립되는 현상들을 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욕창 발생으로 인한 다양한 그 복합 질환들의 발생,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본인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가장 무난하겠지만, 아무래도 척수 손상으로 인한 뭐 하지 내지는 또 사지마비 등의 증상들이 분간이 되다 보니까 보호자 내지는 간병인, 다른 사람들의 그 돌봄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돌봄을 제공하시는 분들의 돌봄 부담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가중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더해서 욕창의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한 연구 자료를 통해서 이제 살펴본 내용인데, 2019년 건강보험 통계 결과에서 욕창 환자의 진료비가 총 761억 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23.4%를 차지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그 761억 중에서 입원에 소요된 비용이 655억 원, 그리고 외래 진료가 98억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1인당 평균 입원 진료비 같은 경우에 11만 6천 원, 그리고 외래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 4만 7,428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척수손상 장애인분들이 한번 입원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그 이상 장기 입원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욕창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외래 치료까지 계속 받으시게 된다면 그 비용은 척수손상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욕창 예방의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언제 국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욕창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을까? 그 국내 이제 주요 메이저급 병원들의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었는데, 그 분당서울대병원의 욕창 자문위원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욕창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뭐 환자에 따른 위험 요소 예방 방법을 이제 파악을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압력에 의한 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손상으로부터 이제 보호가 필요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의 욕창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분들 대상으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교육이 되고 있는지까지는 확인은 해보진 못했지만, 저의 그 개인적인 경험을 비춰봤을 때 그 척수손상 당사자분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은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비중 있게 다뤄지거나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척수손상 장애인 당사자분들 사이에서 구전을 통해서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병원이 뭐 입원을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이 구전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에 비춰볼 때 실제로 척수손상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 욕창의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육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라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욕창 예방을 위한 그 해외 사례들을 이렇게 계속 서치를 해봤는데, 네, 지금 이게 네, 영상이 지금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영상, 이게 지금 동영상 자료거든요. 3분 한 30초 정도의 그 욕창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 영상입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척수 손상 환자 내지는 욕창 환자와 그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주는 동영상이고, 그 미국의 듀크대의 그 간호대학에서 이제 그 교육용으로 제작을 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의 제목 이름이 이제 팀업 트라이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영상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실제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욕창이 잘 발생할 수 있는지, 어느 부위에서 욕창이 가장 잘 발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영상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영상의 제목인 팀업,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교육 영상의 주제어들의 앞글자들만 따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T가 턴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팀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보호자분들께서 그 척수손상 당사자분들뿐만 아니라 욕창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와상 환자분들을 관리를 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마다 이렇게 체위를 변경을 해주는 걸 계속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 관리를 남겨서 의료기관과의 그 소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강조하는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영국에서 마침 지난달 11월 17일이 세계 욕창 예방의 날이었던 상황이었고, 그 즈음에서 이제 영국 버밍엄에서 이제 케어홈이라는 그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재택 치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재택 치료의 기간이 늘어나는 따라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컨퍼런스가 지난달에 영국 버밍엄에서 이제 개최가 됐었던 건데, 여기에서 이제 발표가 되었던 그 한 내용이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욕창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에 관한 그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 연구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이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연구 결과가 종료되기 전에 좀 어느 정도 효과성이 검증된 내용만을 이제 이 연자가 발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시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단백질이나 지방산, 철분, 비타민, 그리고 불이, 아연 같은 이런 성분들이 욕창 환자들의 그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이제 그 통계적인 효과를 통해서 검증을 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연구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영양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가정 내에서 보호자분들께서 이러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이 어떤 것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조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섭취를 할 수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방을 위한 조건들이 갖춰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욕창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척수손상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유형의 환자분들의 식단을 맞춰드리는 것도 예방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봐드리자면, 실제로 이제 욕창 같은 경우에 욕창이 발생하게 되면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지출은 생각 이상으로 크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다음 발제에서 이어서 말씀들을 해주실 테니,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전공이 사회복지다 보니까 그 사회적인 측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무래도 보호자분들의 돌봄 부담이라는 측면이 생각 이상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관리 또한 보호자분들의 역할이고, 만약에 욕창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욕창 발생 이후에 재택에서 꾸준히 치료를 하게 된다면 그 과정 또한 고스란히 보호자분들이 지게 되는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예방을 위한 교육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욕창 발생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할 때 보호자분들이 갖게 되는 도용 부담이라는 것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교육의 중요성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가 되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욕창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뭐 교육 자료에서 보여드린 뭐 누워있을 때 어느 부위 뼈가 돌출된 부위 아니면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좀 정형화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척수손상 장애 당사자분들에게 욕창이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그런 경우의 수들을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미리 주의를 할 수 있게끔 인식을 시켜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욕창의 예방적 관리를 위한 평가 도구들의 필요성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욕창의 예방 관리를 위해서 어떤 평가 도구를 사용하는지를 쭉 이렇게 그 관련 연구 문헌들을 살펴봤는데, 연구 문헌들을 살펴보고 평가 도구의 내용들을 살펴보긴 했는데, 이 평가 도구의 내용들이 예방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가족분들, 보호자분들이 활용하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듀크 대학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그 간단한 형태의 평가 도구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체크리스트를 만든다거나, 또는 가장 최근 사례에서 그 얼마 전에 그 재활의학 학회에서 이제 수상을 했던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현재 환자분의 욕창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걸 이제 상용화시키기 위한 어떤 업체의 시도도 있는 걸로 확인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가족분들, 보호자분들에게 이렇게 보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면 가정 내에서도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 현재 그 욕창의 진행 발생 단계에 따른 적절한 조치나 개입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을 또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시간이 좀 당겨졌습니다. 네. 우리 박정현 교수님께서는 그 척수손상 장애인의 욕창 손상 주기별 예방과 치료 방안, 그에 따라서 당사자, 가족, 간병인에 대해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지금 발표 중에 나왔던 팀업, 즉 그대 그 욕창 관리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잘 못 보셨는데, 저희 협회가 그 가능하면 박정현 교수님의 자료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가 지금 가장 또 관심 있는 부분이죠. 직접 의료 현장에서 욕창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관리해 주실 분입니다. 이번에 모신 분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성형외과에 계시는 김상하 교수님이십니다. 김상하 교수님께서는 욕창 발생 원인과 합병증 및 예방법, 그리고 관리법과 환자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인데요. 김상하 교수님께서는 서울대병원 오시기 전에는 성모 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현재는 지금 여기 서울대학교 병원의 그 성형외과 교수로 계십니다. 우리 김상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 병원의 성형외과 있는 김상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욕창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욕창 사진이 많다 보니 조금 보기 거북하신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드레싱 치료를 하다 보니 좀 회사 제품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제가 사실 슬라이드가 113장인가 그렇거든요. 앞에 중복되는 내용을 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창의 유병률과 욕창의 단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욕창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자신의 위험 요소인 감각 손상과 움직임의 저하, 의식 수준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인 전단, 마찰, 습기가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욕창은 압력 때문에 생기는 거죠. 네, 압력의 강도, 시간, 조직의 내구성 정도에 따라서 욕창이 발생하게 되고 그거에 더해져서 마찰력은 표면이 이제 서로 두 개의 표면이 서로 반대편을 움직일 때, 그러니까 비벼질 때 나타나는 마찰력이고 그것 때문에 욕창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쉬어링 포스, 전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과 마찰력, 수평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이 힘으로 인해서 얇은 근막과 깊은 근막 사이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근육과 같은 깊은 조직의 욕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피부 환경도 중요한데요. 습한 상태가 되면은 피부 자체의 견고함이나 강도가 감소하게 돼서 마찰력과 전단력 이런 것이 증가하게 되므로 피부가 습한 상태에서는 훨씬 피부가 손상될 가능성이 많아서 욕창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욕창은 환자한테 신체적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빈혈, 골수염, 폐혈증 같은 합병증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서 입원 기간도 늘어나고 재입원을 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환자들이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원한 모든 환자를 욕창 발생 위험성을 평가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브래든 스케일 같은 걸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간호가 우선입니다. 피부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를 해야 욕창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손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보습제나 피부 보호제를 사용을 하고 욕창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리콘 성분의 폼 드레싱까지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긴 폼 드레싱인데 실리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손상이 없고 쉽게 붙였다 띄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창이 발생될 것 같은 부위에는 미리 붙여놓고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꼭 엉덩이뿐만 아니라 팔이든 다리든 욕창이 발생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위에는 미리 붙여두시고 생활하시면은 피부도 보호가 되고 욕창도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부위별로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욕창 척수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배변 문제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배변 문제 역시 욕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변이 있으면 피부 손상이 오면서 욕창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예 초기서부터도 피부 세척제와 피부 보호제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은 이렇게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 변경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2시간이 원칙입니다. 2시간마다 자세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지면이나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시면은 한 3-4시간 정도로 좀 시간 간격 조정은 가능하지만 2시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워있을 때도 조금 이렇게 자세를 취해주시면 좋고 옆으로 누워있을 때도 90도 옆보다는 약간 30도 정도 기울인 정도가 접촉면을 넓혀서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가 제일 욕창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앉아있는 시간을 최소화하시고 더 잦은 자세 변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휠체어 이용 시에도 압력 분산 쿠션 같은 거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엎드려 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엎드려 계실 때도 2-3시간마다 압박 부위를 확인하고 오른쪽 왼쪽으로 조금씩 자세 변경을 해야 합니다. 공기 매트리스, 에어 매트리스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에어 매트리스 쓰면 욕창이 안 생긴다고 삭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어 매트리스가 완전 부풀어 있을 때 거기 그 부풀어 있는 에어 매트리스 때문에 후두부나 미골, 발꿈치 등의 압력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매트리스의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 잘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높은 사양의 폼 매트리스를 사용해서 접착 면적을 넓혀서 압력을 분산시키는 게 오히려 공기 매트리스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양관리 아까 강조해 주셨는데 네,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상처 치유를 하고 면역 기능도 올리고 상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으시더라도 식사는 꼭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넘어갈 텐데요. 치유 기간 보시면 6창 4단계로 가면은 이미 통계적으로도 이건 5, 6 다른 몇 개월은 걸린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면적이 넓을수록 더 오래 걸릴 거고요. 그래서 수술적인 면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까맣게 가피가 앉은 상태에서는 새살이 차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 이 가피를 벗겨줘야 이제 피가 나면서 새살이 차오를 수 있는 단계가 되고요. 이렇게 더러운 거 껴있는 욕창도 수술을 해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상처가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오래된 욕창인데 이거를 가피 제거, 그러니까 변연 절제술, 죽은 조직 제거술을 시행해서 처음에는 이게 조금 상처가 더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만성 창상이 이게 급성 창상으로 바뀌어야 그 다음에 상처 치유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단계는 벗어날 수가 없고요. 모든 드레싱 하기 전에도 변연 절제술, 죽은 조직 제거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소독 방법인데요. 시중에 진짜 많은 소독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어느 걸 고르실지 아마 모르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분 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겔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분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제 커버용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 폼 제품들이 있고 만약에 삼수물이 많다 하면은 그걸 흡수시키기 위한 알지네이트나 하이드로파이버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욕창이 생기기 전이나 스테이지 1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피부 보호제 사용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적으로 폼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스테이지 2가 되면은 괴사 조직은 없는데 이게 겉에만 얕은 상처죠. 삼출물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땐 세척을 하고 하이드로콜로이드, 저희가 습윤밴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또 듀오전 같은 그런 거를 사용하시고 조금 삼출물이 있으면은 깨끗이 소독하고 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3 정도가 되면은 이제 소독을 하고 이런 하이드로 겔 제품, 이게 괴사 조직을 분해도 하고 새살도 차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겔 제품 폼을 적용합니다. 그 스테이지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멍이 많이 나 있으니까 이 구멍에 삼출물이 많은 경우에는 이런 알지네이트 같은 제품을 채워주고 그 위에 폼을 어플라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이런 욕창 환자들 외래로 오시면은 이렇게 드레싱 방법을 설명드리면은 환자분이시든 보호자분이시든 몇 번 보시면 따라 하실 수 있고 저희가 자세히 적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세척하고 연고나 겔 제품 넣고 폼 붙이고 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소독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좀 약간 최신 치료를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은 요거는 인공 진피거든요. 인공 진피가 이렇게 연고처럼 나온 게 있어서 인공 진피는 자기 몸에 부족한 진피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욕창이 있었던 분들도 수술 없이 진피로 조금씩 아물러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분은 외과 수술하고 나서 발목에 부목이 됐다가 생긴 욕창인데 이것도 그 인공 진피를 채워 넣어서 연고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 없이 아무신 경우도 있고 이 욕창 환자분이신데 수술할 컨디션이 안 되셔서 이렇게 변연 절제, 가피 제거는 우선 하고 그 다음에 그 인공 진피로 아물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압 상처 치료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계실 텐데요. 음압 상처 치료란 음압을 이용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치료법입니다. 음압을 걸게 되면은 거기 상처에서 나오는 삼출물을 흡입하고 부종을 줄이고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유가 조직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피부 조직이 형성하게 되는 원리인데요. 그래서 음압 상처 치료를 했을 때 실제로 욕창의 크기가 감소하고 부피가 감소하고 특히 욕창 크기가 클수록 더 빨리 감소시키는 데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특히 4단계 욕창에 적응했을 때 치료 속도가 빨랐다라는 결과도 있으며 욕창이 있는 하반신 마비 환자 대상으로 그냥 일반적인 상처 드레싱과 음압 상처 처치 효과를 비교를 했을 때 치료 3주 후에 상처에서 나오는 진물, 배액량이 훨씬 줄어들었고 유가 조직으로 새로운 조직이 나타나는 것도 음압 상처 치료에서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회사별 제품도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얇고 되게 조그만 그 기계 자체가 작아서 들고 다니시기 편하시게 되어 있고요. 대신 압력은 조금 낮고 하지만 진물이 좀 적은 부위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음압 상처 치료 기계는 일주일에 한 번은 교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면 외래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적인 측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보기 거북하시더라도 수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술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전신 마취의 부담성이 있고요. 그리고 환자 골수염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수술을 들어가야 돼서 골수염이 있는지는 MRI 같은 걸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게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환자분들이든 보호자분들이든 욕창을 수술해서라도 아물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저희가 수술할 수 있는 게 욕창을 수술하고 나면 2주 정도는 그 부위로 누우시면 안 돼서 그 부위 외의 자세를 취하셔야 되고 2주가 지나면 그 부위 포함해서 자세 변경 가능한데 누워서 지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4주까지는 거의 누워서 지내셔야 되고 4주가 지나면서부터 식사할 때 앉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30분 정도씩 앉기 시작한 게 4주 지나서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하실 이제 의지가 있으셔야 저희가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게 엉덩이 부위죠. 엉덩이 꼬리뼈 부위에 이렇게 양쪽에서 당겨서 수술을 해서 아물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그만 상처 같지만 주변의 조직을 돌려서 상처를 메꿔야 합니다. 이런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엉덩이에는 다행히 혈관이 많아서 혈액순환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이용해서 나오는 이제 동맥 한 가지를 이용해서 욕창이 있을 때 옆에 살을 돌려서 욕창을 막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이런 환자들 여기 엑스표퓨장에 혈관 나오는 부위고요. 그 사이즈에 맞춰서 옆에서 조직을 들어다가 메꿔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욕창도 들어서 메꿔주는 작은 욕창은 작게 돌려서 메꿔주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꼬리뼈뿐만 아니라 이쪽 좌골 부위도 당연히 수술 가능합니다. 근데 좌골 부위는 이제 휠체어 타시면 바로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서 수술을 하고 있고요. 욕창이 커도 양쪽으로 돌려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케이스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저희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환자입니다. 2월 9일 이게 시간 순서대로 보실 텐데요. 이게 욕창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별거 아닌 빨간 통관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까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욕창 2단계 정도로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 보시면 주변에 점점 이게 압력 손상이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피부 변화, 색깔 변화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까맣게 가피가 안기 시작하고요. 주변에도 계속 손상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는 이 가피 부분을 제거해야 될 때가 됐고 이거 제거하고 나면 분명히 3단계 내지 4단계로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2단계 여기서부터 저희 성형외과 개입을 하였는데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보고 좀 더 신경을 써드렸으면 이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2단계에서는 이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1번 하고 2번 하고 해서 조금 깨끗한 조직으로 만들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음압 상처 치료 진행을 해서 음압 상처 치료 계속 매주 진행을 해서 조금 더 깨끗한 상처를 만들게 되고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2월이었잖아요. 이게 3개월 만에 환자가 이제 병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창이 이렇게 진행되고 수술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참 안타깝지만 저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일단 자세 변경 2시간마다 해주셔야 되고 예방적인 드레싱 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지지면 뭐 에어 매트리스든 폼이든 지지면 있으시면 좋고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욕창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매트리스 뭐 폼 제품을 쓰신다 해도 자세 변경이 필수적이고요. 자세 변경하고 지지면 적용을 하면서 뼈 돌출부 부위 특히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 욕창 발생하기 전부터 예방적인 드레싱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울대학교 성형외과의 김수환 교수님의 그 예방 치료에 대해서 잘 들으셨는지요? 잘 들으셨죠? 네. 시간을 좀 더 많이 들여서 더 세세한 치료 방법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다시 이럴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방 관련된 방법 중에서 체위 변경 누워있을 때 2시간마다 하라 그랬는데요. 그리고 앉은 시간을 가능하면 최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세미나 시작한 지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현만수 회장님은 중간중간에 리프팅을 해서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 그러는데 다른 분들도 좀 계속 좀 한 번씩 수시로 엉덩이를 휠체에서 떼어내서 한번 좀 들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우리 연자님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자님은 지금 이찬우 위원장께서도 기대하고 계시는 욕창 관리 전달 체계에 있어서 서울대병원과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한국교통병원에서 나오셨습니다. 이부주 교수님은 서울대학교병원 임상 부교수로 계셨고 지금 현재 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의학과에 계시는데요. 이부주 교수님께서 욕창 환자의 진료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립교통재활병원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욕창 관리 시 제가 실제로 척수 환자를 많이 보고 있지는 않는데요. 제 환자분 척수 환자분들이 있긴 있으시지만 저희 병원에서 척수 손상 환자를 외상센터에서 이렇게 처음에 다치시고 많이들 오시고 나서 저희가 많이 좀 놀랐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치료를 받는 동안에 욕창이 그렇게까지 많이 생길 거라고는 몰랐거든요. 저희가 재활할 때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뭐 한 병동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만나다가 막상 재활병원을 이렇게 오픈을 하고 운영하는 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데이터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앞에서도 잠시 얘기를 해주셨지만 외국 논문들을 보면 척수 손상 환자에서 발생률이 한 15%에서 30%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환자를 크게 분류하면은 이제 외상 때문에 생긴 척수 손상, 그다음에 비외상 질병 때문에 생기신 분들이 있고요. 완전 마비와 불완전 마비가 있고 사지 마비하고 하반신 마비가 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완전 마비일 경우에 더 이제 많이 발생할 거고 사지 마비일 때도 많이 발생하는데 평균 통계는 저희 병원 통계도 한 2년치 봤더니 한 31%입니다. 이 환자들은 발생한 지 오래되신 분들이 아니고요. 재활의료기관이라고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정부에서 이제 재활병원으로 빨리 가서 빨리 재활하라고 이제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맞추면 대학병원에도 처음 수술하시고 3개월 이내에 오셔야지 대상자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을 통계를 내봤더니 저희도 비슷하게 31%가 이미 욕창이 발생한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을 가지고 통계를 좀 자세히 봤더니 완전 하반신 마비는 55% 정도, 단기와 상관없이 욕창이 있었고 불완전 사지는 39%, 완전 사지는 67%, 완전 하반신 67%.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절반 이상 환자에서 욕창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저희가 원래는 외상 환자 드레싱이나 상처 관리 때문에 외상학교 교수님들이 나오시기 시작하다가 요새는 나오시면 거의 하루 종일 척수센터에 묶여 계세요. 거기 환자 욕창 관리 하시느냐고. 앞에서 보셨던 욕창 분류 체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이제 서울대병원하고 연계하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하지만 이제 욕창 환자를 하려고 했더니 원내 진료를 어떻게 인력을 분포시켜갖고 운영하는지가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아마 대부분 척수 환자분들 중에 욕창이 발생하셔서 병원에 가보시면 어느 병원은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담당 간호사님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문제가 생기죠. 주말에 담당인이 없는 상태로 그냥 난 이틀을 딱 보내고 나면 스테이지가 확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저희도 처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해결이 되려면 이제 항상 뭐 정부 시스템 구축은 그렇지만 인력 부분이 어떻게 할 거냐, 시설을 뭘 갖춰야 되고 장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거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하고요. 외과 선생님이나 성형외과 선생님 있으시면 너무 좋은데 뭐 대부분 병원에서 이런 거는 좀 꿈꾸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상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 가급적이면 이걸 전담해서 한 명이 꾸준히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더 좋긴 합니다. 저희가 분당서울대병원에 이걸 처음으로 이제 잘 시작을 했었고 그 시스템 비슷하게 해서 저희도 작년부터 간호사 한 분을 그쪽에 교육을 보냈었고 서울대병원에도 교육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그분 한 분이 주간에는 꾸준히 상처를 모니터링하고 기록을 남기도록 저희도 하고 있고요.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상처를 치료하는 게 이제 병실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지만 환자분들 이동이 어려우니까 병실에서도 많이 하고는 하는 일인데 좀 부위가 클 경우에는 이제 조금 구획된 공간에 처치실에서 할 수 있는 병동의 처치실이 갖춰주는 게 필요하고 재활병원 내에서도 이제 간단한 아까 보여주신 변연조치술 같은 게 필요한 경우에는 작은 소수실실 같은 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드레싱 물품을 많이 구축하는 게 좋고 그걸 할 수 있는 의료장비도 필요하죠. 환자가 오면 욕창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엉덩이나 뭐 자주 생기는 부위를 간호사분들이 이제 담당 주치의선생님도 처음 입원하자마자 보시고요. 초기 평가를 노란색 표시한 거는 이제 일반 간호사님들이 보통 하는 겁니다. 초기 평가를 간호사님들이 보시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담당 의사한테 알리죠. 제가 꼭 의과 선생님 아니시더라도. 그럼 저희가 보죠. 상체 그레이드가 이게 1, 2단계인 건지 3, 4단계인 건지 보통 나눠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그러면은 일반적인 드레싱 하면서 앞에 말씀하셨던 그런 교육 같은 거 해가면서 계속 보고요. 3, 4단계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의사들이 하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숙련된 상처 전담 간호사가 있으면 이제 같이 이제 시간표를 정해놓고 하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상처를 재평가합니다. 여기 그레이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하면서 단계가 나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재활학과 전문의 수준에서 보지 않고 이제 외과 교수님한테 다시 의뢰를 드리고 더 나빠졌다? 그러면 외과 교수님, 성형외과 교수님한테 의뢰드리고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아갑니다. 이게 저희가 업무하는 실제 관리 체계 같은 건데요. 단계와 상관없이 주치의는 항상 일주일 책임을 집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주말입니다. 공휴일 같을 때는 당직이들한테도 이 부분을 교육을 반드시 시킵니다. 주말에 상처가 나쁠 때는 심하면 하루에 2번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상처를 인계하게 가게 되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외과 교수님께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전체 상처를 다 봐주시지는 않고요. 그 의사들이 주치의들이 보다가 2단계, 4단계 수준 중에 조기 개입이 필요한 2단계라든가 아니면 3, 4단계는 이제 반드시 의뢰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컨설테이션에서 보고 있고 그 중에 외과 교수님 한 4단계에서 이거는 뭐 외과 수준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김상현 교수님한테 의뢰드려서 수술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서울대병원에 미리 의뢰를 드려놓고 수술을 받고 급한 처치가 끝나면 다시 재전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단계 이제 간단한 상처로 이제 저희가 프로토콜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상처가 좋아지는 코스면 그냥 담당 팀 간호사 선생님들이 매일 이제 드레싱을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있고요. 상처 전담 간호사님은 주로 3, 4단계를 맡아서 월화수목금을 하고 있고 뒤고 있는 3, 4단계에 대해서는 이걸 팀 간호사한테 부탁을 할 건지 아니면 당직한테 부탁할 건지는 그때그때마다 주말 되기 전에 담당 스태프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은 이제 쉬우실 것 같은데 지금 60대 남성입니다. 경수손상 때문에 완전 사지마비가 되신 분들이 상당히 위험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2단계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3일 뒤에 간호 기록을 딱 이렇게 해놓습니다, 간호사들이. 혹시스 소어 사이즈를 뭐 작지만 이렇게 줄자 대가지고 길이랑 그레이드랑 삼출물 있는 데 딱 찍어서 놔두죠. 녹색에 뭔가 삼출물이 있다 그러면 의사가 바로 가서 확인을 하고 배양 검사를 합니다. 녹농균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배양 검사를 하고 예상했던 대로 녹농균은 배양이 됐고요. 그러면 항생제도 쓰고 여러 가지 처치를 합니다. 8월 16일에 저희가 처음 인지를 하고 이제 하다 보니 사이즈가 커진다? 그럼 바로 외상외과 컨설테이션을 합니다. 그 다음 주에 바로 오셔서 봐주시고 외과에서 보시고 2단계, 3단계 넘어가는 것 같고 이제 간단한 것들은 이쪽에서 이제 제거를 하시고 뭐 교육 잘 해주십시오 뭐 이런 재질로 소독해 주십시오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하다가 외과에서 이제 한 번 더
보신 거죠. 그 다음 주쯤 봤더니 이거 잘 안 듣네요 하면서 감염 피수치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수염으로 가는 것 같으니 상황을 좀 자세히 봅시다.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예상했던 대로 꼬리뼈 골수염이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 서울대병원 쪽으로 넘겨서 좀 더 전문적으로 봅시다. 이런 틀에 이제 전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외상외과에서 병실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병실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전원을 하게 돼서 연계해서 계속 치료를 시행을 하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14일 되기 전까지 외상외과에서 매일 봐주시다가 준비되는 대로 갔고 성형외과에 외상외과에서 2주 정도 보시다가 성형외과 가셔서 김상 교수님 의뢰드려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끝나자마자 바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한 달 좀 더 지났는데 지금까지 계속 저희 병원에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병상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딱 수술이 딱 준비된 상태에서 수술만 바로 받으시고 다시 대전원하셔서 저희 쪽에서 내과적인 거, 외과적인 케어를 저희 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를 강의를 부탁받을 때 한 가지 더 부탁받았던 게 이거를 중증상정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정책적인 제언을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렇게 거창한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요. 이 요청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환자가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소독을 하게 되면 일반 상처를 소독하면 단순 처치라고 해서 5,000원 정도 이제 수가를 줍니다. 부위별로. 근데 욕창을 하게 되면 욕창도 부위별로 한 9,600원 정도 줍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부위별로니까. 근데 아까 이제 수술 부위가 얘기 나왔지만 수술 같은 경우 얼굴 같은 경우에는 깊이나 이제 표재성 단순 봉합이냐 변연 절제를 하느냐 그리고 표재성을 봉합하느냐 근육을 하느냐 길이에 따라서 이걸 다 차등화해서 수가를 주더라고요. 아까 욕창 보여드린 것처럼 욕창도 큰 욕창도 있고 작은 욕창도 있고 시간이 들어가는 게 천차만별인데 단일 수가로 어떻게 보면 돼 있어서 대부분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치 복지부에서 오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욕창도 부위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 다음에 욕창도 단계가 아시다시피 1, 2, 3, 4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1, 2, 3, 4단계에 따라 크기가 크면 어쨌든 공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좀 개선을 해주시면 조금 더 지역 가까운 병원들에서도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척수 손상에서 생각보다 저희가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초기에 굉장히 높은 발생률이 나는 걸 저희는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척수 손상 환자 욕창 케어를 위해서 의료 자원이 간호인력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거를 맞춰주려면 적절한 국가에서 보상 체계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학과 이부지 교수님의 발표였습니다. 저희가 이 포럼을 시작할 때 우리 이찬우 정책위원장님께서 욕창 관리를 위해서는 욕창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병원에서 해달라. 그리고 이 부분을 필요하다면 수가화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욕창 관리를 위해서는 욕창을 수술한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 이후에 욕창 예방이 아니라 욕창 관리를 위한 또 다른 회복기 병원의 역할, 그래서 급성기 병원과 회복기 병원의 연계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 연장을 모신 분은 우리 보건복지부의 보건급여과 조용재 사무관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관님께서 저희 포럼에서 궁금해하는 그런 환자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지금 서울대병원과 교청병원의 그 환자 연계 시스템 구축 이런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을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사무관님께서 답이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한테 좀 해주시거나 또 다른 계획이거나 그러시면 좀 발표를 해주시면 우리 척수손상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큰 희망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부 보건복지과 조용재 사무관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정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위원장님이나 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말 여러 정책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굉장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일단 확인하고 가는 자리가 아닌가 일단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사실 토론을 의뢰받았을 때 이제 가장 저희 과에 이제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국회도 그렇지만 입원료 체감제라는 게 있어서 그게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우선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입원료 체감제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환자 사례에서 나왔던 건데 이제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하게 되면 이 입원 수가가 이제 단계적으로 인하가 되는 정책입니다. 이게 1977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장의료보험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정책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병상 자원이 많은 나라이고 또 입원의 평균 재원 일수가 긴 나라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정책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고 건강보험 쪽에서 이게 몇십 년 동안 유지되는 그런 제도들이 흔하지는 않은데 이번 체감제는 77년도부터 지금 2022년까지 한 번도 그 날짜나 수준에 있어서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재활의료기관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병원 내 입원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 집중적인 재활을 할 수 있게 이것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대상 질환이나 대상들이 확대될 것으로 일단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사실은 욕창의 치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일단 방금 죄송합니다. 네. 방금 이제 이구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욕창의 드레싱이나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 건강보험 수가의 개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창상의 어떤 길이나 깊이, 그 다음에 절제와 관련된 부분 등 이제 중증이나 난이도 보상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진 부분들이 제가 있었던 작년에 21년에 이제 대폭 개선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기본적인 질환이다 보니까 환자 수가 많아서 저희도 정부에서도 재정 영향을 깊게 들여다보고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전달 체계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은 이구질 교수님 말씀과도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 욕창이라는 부분은 이제 입원했을 때는 이제 급성기의 치료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의료기관 단계에서 어떤 인력이 어떤 단계로 관리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우리나라처럼 이제 사실 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전달 체계가 조금 약한 나라에서는 이 특정 질환 단위로 이러한 것이 세팅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어떤 임상 전문가들과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장애인 주치 사업 혹은 이제 방문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후기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일단 건강보험 차원에서는 그 입원 환자 자체에서 이제 좀 발생이 예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번 당시에 좀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발생한 환자가 좀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혹시 그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을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말씀 주셨는데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이 사실 이제 어떤 그 기본적으로 의사 간호사의 상담이나 교육이라는 부분을 특정 질환이나 어떤 프로그램 단위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이거는 조금 다른 질환들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제가 굉장히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건강보험 차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욕창 진료의 접근성 부분이 좀 훼손되지 않고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으로 정책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